팩트 증검 승부 트루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커,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다시 50% 밑으로 떨어진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보수 야당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는데요. 30%대로 하락할 것이다. 혹은 벌써 레임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최저치로 떨어진 건 분명한데 취임 초기부터 현재까지 국정 지지율 추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지? 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낮은 탄핵을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누린다 뭐 이런 말까지 있었는데요. 애초에는 84% 갤럽 기준으로 리얼미터는 79%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 취임을 했는데 4개월여간 이 지지선 유지가 됐습니다. 70% 이상.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 여론조사에서는 좀 이례적인 그렇죠. 일인데요. 그러니까 70% 유지가 되다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던 9월 3일, 2017년 9월 3일에 처음 70%가 무너져서 이때도 지지율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무너져서 70%대가 60%대가 된 건데 이때도 굉장히 좀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속 70% 고 왔다 갔다 하다가 70%를 회복을 했고요. 이후에는 다시 그 지지율이 한번 급락한 국면이 있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남북 단일팀을 구성을 할 때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그때 이제 공정성 논란이 처음 발발을 하면서 그 지지율이 좀 하락이 됐었고요. 이때는 이제 60% 초반까지도 지지율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남북 관계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러면서 지지율이 다시 임기 초에 육박하는 80%를 넘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9월 첫째 주죠. 그 갤럽 기준으로 50%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지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축은 경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제 공격들이 주요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대통령 처음 출발할 때 조금 경이적인 지지율로 출발한 거잖아요. 80%대니까. 네.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그런 적이 없었죠. 예. 네. 그래서 빠질 거는 언젠가는 당연히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50%가 무너지게 된 것 가장 큰 요인은 지금 김한 기자 지적했듯이 경제 문제. 또 하나는 안이 바뀜이라고 하나요? 예. 여당 내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들이 연이어 구설수에 오르고 이게 당내 분란으로 비춰지면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거는 어쨌든 이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그 김한 기자의 그게 이제 그 지적이 제일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경제 지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양극화 문제로 가면은 거의 지금 역대 최고 수준이고 예전에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 벌어졌던 그게 지금 좁혀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부동산 또 폭등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정부의 실책으로 지금 귀결되는 그 인식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의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이해찬 당대표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 맞아서 기자간담회를 어제 했는데 1년 집권 2년 차의 역대 지지율을 보면은 그렇게 낮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권 2년 차 때 지금 동일한 시기를 한번 다 조사를 해봤거든요. 예전에. 근데 그러니까 11월 그 문재인 정부는 5월 달에 출범을 했고 역대 정부는 2월 말이니까 2달 반의 시차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역대 정부의 2년 차 그 11월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김영삼 정부 때 54%, 김대중 정부 때가 46%, 이제 국정수행 지지율이죠. 노무현 정부 때 23%, 이명박 정부 때 36%, 박근혜 정부 때 44%, 이제 다 한국 갤럽 기준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53%, 그리고 리얼미터가 48.4%가 나왔는데, 그 김영삼 정부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아직도 높은 것처럼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면은 굉장히 착각을 지금 그 여권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수치적으로는 역대 정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워낙 낮았긴 하지만은 역대 그 정부들하고 지금 비슷한 수치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지금 아직도 지금 높다 이렇게 시사하는 거는 지금 착각이에요. 이거 수치가 분명히 말해주기 때문에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역대 다른 정권에서 1년 반 지난 시점에서 레임덕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야당에서 레임덕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뭐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워낙 높아서 뭐 지지율 깡패 정권이다 이런 얘기들을 꽤 오래 썼었는데요. 그래서 도저히 그동안은 이제 이 보수 야당들이 해집고 들어갈 틈이 사실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균열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빠지는 것과 동시에 이 여권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치인들 간의 균열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틈을 이제 두 개를 합쳐서 그 레임덕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야권에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임덕은 단순히 지지율만 빠져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정권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상황이 되면서 그러니까 지휘 통제력을 상실하는 건데 핵심이 이제 말하자면 차기를 창출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1년 동안 이상하게도 이 여권에서 주요하게 이제 대권 주자로 지목됐던 분들이 다들 이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그런 상황들과 좀 맞물려서 지금 레임덕이 오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중도층이 무너진 것이 좀 뼈아프다. 중도층에서 처음으로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앞섰기 때문에 김한희 기자 말처럼 권순정 리얼미터 실장도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을 이재명 경기지사 논란이 결정타였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중도층의 정치 혐오로 이어졌고 그것이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린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 말고도 또 하나 요인을 들자고 하면 그 북미대화 교착 상태 빠진 거. 네. 또 하나 들자면 공직기강 회의 문제 최근에 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던데.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제가 청와대를 출입하거나 취재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청와대에 이제 일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이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감정을 잘 안 드러내시는 분이잖아요. 굉장히 좀 이렇게 평온하신 분인데 약간 좀 감정을 최근 들어서 많이 좀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한 분은 이제 문꽁욱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꽁할 때도 있다가 약간 욱할 때도 웃기라는 게 대단하게 막 질책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워낙 이런 감정을 안 드러내신 분인데 이제 국무회의에서나 이렇게 질책을 하는 모습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약간 초조함감이 있다라고 보는 그런 기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순방에서 돌아오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국내 문제는 묻지 마라라고 그래서 약간 그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일종의 어떤 초조함과 이 위기감의 이제 반로예요. 그러니까 반증이에요. 그래서 좀 이제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실적을 지금 빨리 보여준다라는 압박감에 청와대 전체적으로 좀 지금 느끼고 있다라고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국정 동력을 삼아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끌어왔는데 지지율이 빠지게 되면은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정치를 한다, 청와대밖에 안 보인다 이런 비판이 여야 모두에서 이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있었는데 그 기반이 말씀하신 거대로 지지율이었던 거죠. 근데 그 지지율이 급격하게 꺼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초조나 불안은 이제 여러 가지에서 나타나는데, 근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이 경제 관련된 부분은 청와대는 이제 언론에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은데 이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최저임금이라든지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프레임을 잡아서 공격한 이슈들이 몇 개월간 이어지면서 실제 경제를 그렇게 나쁘게 운영한 게 아닌데 이 경제에 대한 체감적 비판도가 너무 높아졌다. 이런 거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최근에 있었던 청와대 감찰반 비위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단속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지지율이 높았을 때 벌어지는 문제라고 야당에서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기강이 해이됐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좀 악재들이 있는 것 같고 그게 말씀하신 대로 직접 정치를 좀 많이 해온 측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상당 부분 높은 지지율의 핵심은 일정 정도 비밀리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남북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의 동력이 꺼졌다라는 거는 앞으로도 지금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해나가기에는 상당한 부담을 갖는 그러니까 이게 레임덕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일종의 시스템으로 작용을 해왔던 거죠. 높은 지지율이.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게 이제 사라지는 것에 대한 초조나 불안 같은 것들이 최근에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이영자를 언급했었는데요. 20대 영남 자영업자에서 대통령 지지 빠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20대가 지지율이 빠진 것은 뭐 정치 혐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정권을 바꿨는데 별 달라지기가 없다. 이런 뭐 실망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20대 남성들이 겪고 있는 페미니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역차별 당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20대가 좀 그런 이유로 빠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20대가 특별히 많이 이렇게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과거보다 더 많이 빠진 건 아닌데 그 중에서 20대 남성이 많이 빠졌어요. 여성은 그다지 많이 빠지지 않았고요. 그게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어떤 지금 그 군대 문제라든지 뭐 페미니즘 문제에서 뭐 정부나 이런 스탠스가 너무 이제 여성 편향적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근데 또 여성분들은 또 정부가 양성평등을 하지 않고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불만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실체가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감정적으로 좀 그 상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원래 20대는 매우 정치적으로 신념이 확고하지가 않고 좀 이렇게 어떤 물적 조건이 바뀌거나 좀 유리하게 피부에 와닿으면은 이렇게 지지율이 좀 변동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20대의 삶이 척박하다. 한마디로 헬조선에 살고 있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집값은 폭등하고 있고 취업은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물적 조건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좀 반영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뭐 40대 50대는 살기 편합니까? 근데 어쨌든 40대 상당수는 직장을 가지고 있고 뭐 취직을 못 하시는 분들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 한국에서 이 지금 40대가 역대 가장 진보적이에요. 그러니까 역대 40대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지금 40대가 누구냐면은 70년대 초반생들, 초중반생들이고 그 뭐 학번으로 따지면은 뭐 이제 90년대 초중반 학번이거든요. 역대 계속 진보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왜 진보적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사회학자들도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이분들이 사실은 이 문재인 정권의 완전 버팀목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0대가 심지어 옛날에 86세대보다 훨씬 더 진보적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례적인 현상이고요. 거기 IMF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젊었을 때? 그러니까 놀아봐서 오히려 그러니까 외환위기도 겪었지만 그 전에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가 90년대 초반이 X세대 나오고 뭐 서태지 나오고 오히려 놀아봤던 경험들 풍요 속에서 놀아봤던 경험들이 이 사람들의 어떤 그거의 어떤 정치관 그런 것들이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40대가 지금 문재인 정권의 버팀목입니다. 김 대표도 X세대 아닙니까? 뭐 대략 비슷한 걸로 저도 이 작가와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알고 있는 X세대는 저렇지 않았거든요. 옷을 너무 못 입어. 저도 잘 입을 때 잘 입습니다.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 여론을 보면 그러니까 인터넷 여론을 중심으로 해서 20대 보수화된 20대 남성의 목소리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건 뭐 남북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젠더, 남북관계, 공정성 이 세 개 키워드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과잉 대표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나 젠더 문제가 강조되는 것과의 반작용으로 보수적인 20대 남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여론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실제 20대 남성의 보수와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게 인간관계고 선후관계인지는 면밀한 좀 뭐 사회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사실 과거에 비해서 저도 체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보수적인 20대 남성의 목소리들이 기사가 되거나 언론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서 조금 지지율이 우호적이지가 않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헛방일부로 고0427님 순천 카페 보미래입니다. 우리 집에도 20대 딸이 셋 있는데요. 너무 실망스럽다고 해서 저하고 맨날 싸웁니다. 했는데 아마 20대들이 그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바꿨는데 왜 내 삶은 달라지는 게 없냐.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좀 실망스럽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20대는 살펴봤고 영남은 어떻습니까? 영남은 어차피 빠질 지지율 아니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뭐 영남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 굉장히 약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PK와 특히 이제 TK에서도 굉장히 약진을 했고 상당 기간 동안 TK에서조차 이제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앞서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전해지면서 뭐 보수의 아성이 흔들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정 국면을 좀 거치면서 좀 걷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서
수십 년간 좀 유리한 구도를 가져왔던 자유한국당이 상당 부분 지지율을 회복한 부분인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아직 선거가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실제로 이게 득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동력의 변화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분석에서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 이재명 지사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잡으면 자유한국당이 잡았을 때 이른바 진박감별 논란 이런 게 있었잖아요. TK에서.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실제로 내 사람, 실세 측근 뭐 이런 부분들만 이제 보호가 되는 정치를 혐오했는데 그 반작용으로 민주당에 대한 선택이 있었는데 이재명 지사 논란이라든지 최근 이런 이제 민주당 내 권력 투쟁 국면을 보면서 다 마찬가지다. 이런 이제 일반적인 냉소나 혐오, 이게 이제 여론조사 분석기관에서 말하는 그 권력 내부의 다툼으로 인한 정치 혐오, 이런 것들이 좀 이 TK에서 민주당을 선택했던 집단들에는 좀 관찰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가장 큰 대통령의 취약세력은 자영업자 아니겠습니까? 아까 경제 문제가 가장 큰 이유라고 얘기했으니까. 예, 그렇죠. 뭐 이제 한국의 뭐 자영업자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뭐 5위에 있을 정도로 매우 많고요. 전체 어떤 비중으로 보면은 경제 인구 활동으로 보면은 25%에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지금 최저임금 논란으로 어쨌든 많이 이제 좀 등을 돌리거나 좀 거리를 두는 경향이 나타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그 금융위원회에서 카드값,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율, 카드값이 아니라 카드 수수료율 인하 이제 대책을 바꿨는데, 그러니까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거는 그냥 대놓고 사실은 자영업자한테 구애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 논란도 좀 있었어요, 사실은. 너무 과도하게 지금 카드 업계가 좀 쥐어짜는 거 아니냐 논란까지 있을 정도로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한 건데, 그건 어쨌든 좀 정부의 그런 것들이 좀 대책이 제대로 먹히면은 자영업자들도 좀 이렇게 돌아서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유류세 인하, 또 카드 수수료 인하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약발이 좀 먹히지 않는 거 아니냐. 그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마이너한 문제긴 해요. 카드 수수료율이 약간 더 낮아져서 이게 소득이 좀 늘어난다고 해서 확 되는 건 아니고요. 이 고용이 늘어나야지 사실은 그 자식 세대들도 이를테면 뭐 고용이 되는 것도 부모도 기쁘고, 이근데 이 고용을 늘릴 방법이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경제가 단시간에 늘어날 방법이 없거든요. 유일한 대책은 북한하고의 이 경협을 통해서 유엔 제재가 풀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직장이 많이 있으면은 구태여 자영업 안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좋은 직장이 많이 없다고 문제점인데, 결국은 이게 좀 방금 우리가 얘기한 거가 일맥상통하는 건데,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 경쟁, 재산 깎아먹기가 가장 심한 자영업의 실패의 원인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이제 대책을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출자 거리 제한 이런 것들을 강하게 규제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박주민 의원이랑도 토론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영업자들이 사실 제일 어려운 건 임대료거든요. 임대료 부동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에서 실정한다, 이런 전체적인 이미지가 지금 씌이게 된 건 이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혜택들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임대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경제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거를 후보 시절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정권을 잡은 이후에 사실 이게 정부가 다루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긴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법이나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사실 경제 구조를 단기간에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자영업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거를 또 해결하는 또 다른 축이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 뭐 최저임금을 올려갖고 어쨌든 돈을 쓸 수 있는 돈을 만들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수 언론이나 야당에서 계속 이제 암초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법을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쓰고 있는 수단들이 다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대통령 지지율이 꾸준히 하락해 왔을 때, 혹은 민주당 지지율이 빠졌을 때 꾸준하게, 그 지지율을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흡수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씩 흡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좁혀지느냐, 안 지느냐, 이게 관건인가 싶은데, 그 이야기는 다음 주 시간 있으면 한번 하죠. 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